통장에서 5천만 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800만 원밖에 없다니요? 영자 씨의 5천만 원이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영자 씨가 힘들게 모은 5천만 원에서 4,200만 원을 왜 가져갔을까요? 사연 들려드리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목동 2023년 가을 75인 김영자 씨는 오늘따라 유난히 허리가 쑤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손주들 도시락까지 챙긴 탓이었죠. 창밖으론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순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이 집을 지켜온 지 벌써 15년째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며느리 윤혜진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둘째 아들 재훈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고 이 집에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큰아들 재명은 미국에 있었고 그나마 둘째가 옆에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영자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손이 가는 게 있어야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요즘 들어 영자 씨의 건강을 유난히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도 자주 했고 약도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관심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가스불 켜놓으신 거 잊으셨잖아요. 그때 한 번이지. 내가 뭐 치매도 아니고. 아니에요.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영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75이면 누구나 가끔 잊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병원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 씨는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 이자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보험금 그리고 이 집을 팔면 받을 전세금까지 합치면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아들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죠. 은행 창구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생각보다 적으신데요? 직원의 말에 영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아니요, 현재 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직원은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엔 1,500만 원이 한꺼번에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자 씨는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본인이 인출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의 생일이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일까? 며느리일까? 아니면 정말 본인이 깜빡한 걸까? 하지만 4,200만 원을 인출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래도 이러는 게 맞는 건가? 엄마가 알면. 알게 돼도 뭐. 어차피 다 우리 몫이야. 형은 미국에 있고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당연한 거잖아. 영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거래 내역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 피하는 눈빛. 내 통장, 내가 한 거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은 긴 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재윤은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혜진이 시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빼낸 것이 맞았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급하다는 핑계였죠. 그 다음엔 200만 원, 차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려웠어요. 재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급여가 30%나 삭감됐다고 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기도 빠듯했고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 몰래 훔쳐도 돼? 영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인데. 며느리 혜진의 말에 영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속받을 돈? 그러니까 본인이 죽어야 받을 돈을 미리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아직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너희들 눈엔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야? 영자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영자 씨는 큰아들 재명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명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영자 씨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라진 돈,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둘째 아들의 변명까지. 재명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돌아갈게요. 당장 비행기표 알아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일 때문에 바쁜 거 알아. 엄마는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하지만 재명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엄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꼭 가야 해요. 며칠 안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다 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가족 회의. 일주일 후 큰아들 재명이 도착했습니다. 15년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형,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형도 이해해줘.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재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재명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해하라고? 엄마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걸 이해하라고? 우리가 모시고 산 지가 몇 년인데. 형은 미국에서 편하게 살면서 한 번이라도 엄마 걱정했어? 그게 통장 털어도 된다는 이유가 돼? 형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자 씨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 영자 씨의 고함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희들, 엄마 앞에서 그게 뭐니? 내가 이러려고 너희를 키웠니? 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도 꿋꿋이 견뎠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장사도 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아들들이 대학 가고 직장 잡고 결혼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한 아들은 엄마 몰래 통장을 털었고 다른 아들은 1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죠. 송금은 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영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명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급해서였어요.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 월급이 줄어들고 제 파트타임 일자리도 없어지고 대출 이자만 30만 원인데 생활비는 부족하고 그런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훔쳤? 재명이 소리쳤습니다. 말하면 주실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돈을 꼭꼭 싸매고 계셨잖아요. 혜진도 맞섰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건 어머니 돈이야. 내 돈이 아니라고. 영자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돈을 꼭꼭 싸맸나? 영자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어렵게 살았습니다.
한 푼이 아까워서 아껴 썼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모아뒀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며느리 말대로 자신이 너무 인색했던 걸까요? 밤새도록 영자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배신감, 슬픔, 분노,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까지. 다음 날 아침 며느리 혜진이 영자 씨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영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혜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빽빽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가계부였습니다. 이게 지난 3년간 우리 가계부예요. 영자 씨는 가까이 다가가 가계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월급 280만 원, 대출 이자 80만 원, 관리비 25만 원, 식비 50만 원, 교육비 90만 원, 통신비 15만 원, 교통비 20만 원, 기타 30만 원, 합계 310만 원, 적자 30만 원, 매달 30만 원씩 부족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 3년이면 우리가 어머님 통장에서 가져간 돈이 4,200만 원이에요. 그 중에 3천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썼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일을 하려고 했어요. 편의점도 알아보고 식당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 때문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모시는 것도 있잖아요. 영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모시라고 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어머님 식사 챙기고 병원 모시고 청소하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드는 일이에요. 혜진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고 낮에는 집안일을 했으며 저녁에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영자 씨도 나이가 들어 병원에 자주 가야 했고 그때마다 혜진이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내 돈을 훔쳐도 돼? 훔친 게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요. 남편이 승진하면 제가 일자리를 구하면 꼭 갚으려고 했어요. 언제? 내가 죽고 나서? 어머님.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사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실제로 젊은 부부가 아이 둘 키우며 살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집값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혜진아, 영자 씨가 처음으로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너희가 힘든 거 나도 알아. 세상이 각박한 것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했으면 어땠을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했으면 내가 뭐라고 했을까? 어머님은 항상 아껴 쓰시잖아요. 전기세 아끼신다고 불도 안 켜시고 겨울에도 난방 안 하시고 그런 어머님한테 어떻게 돈 달라고 해요. 혜진의 말에 영자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평생 아껴 쓰며 살아온 습관이 있었습니다. 전기 아끼고 물 아끼고 음식물 버리지 않고 그게 잘못은 아니었지만 가족에게는 인색하게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지. 몰래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혜진은 끝없이 사과했습니다. 영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큰아들 재명이 영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 생각 좀 들어주세요. 재명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미국으로 같이 가시죠. 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재윤이네가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잖아요. 그건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못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뵙고 명절에도 안 오고 저도 나쁜 아들이에요. 재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엄마를 미국으로 모시고 가서 편하게 지내시게 하고 싶어요. 저희 집도 크고 여유도 있어요. 영자 씨는 흔들렸습니다. 사실 미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큰아들과 손주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윤이네는 어떡하고? 재윤이는 재윤이 인생이에요. 더 이상 엄마가 희생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엄마, 재윤이는 성인이에요. 본인 가정을 꾸렸으면 본인이 책임져야죠. 엄마 노후 자금까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재명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손주들을 두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형, 엄마를 데려가려는 거야? 재윤이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나랑 미국에 가실 거야. 안 돼. 엄마는 여기 계셔야 해. 왜? 너희가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못 모셨어? 15년 동안 우리가 모셨어. 그래서 엄마 통장 털었어? 형제는 또다시 싸웠습니다. 영자 씨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만들 해. 영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결정할 거야. 너희 둘 다 입 닥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엄마. 재명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왜요? 재윤이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여긴 내 집이야. 내 아버지랑 살았던 집이고 너희를 키운 집이야. 난 여기가 좋아.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여기 있잖니. 내가 미국 가면 애들은 누가 봐? 엄마, 그건 재윤이네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 알지만 그래도 난 여기 있고 싶어. 영자 씨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재명은 더 이상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약속. 며칠 후 영자 씨는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자. 내 통장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을 거야. 함부로 못 건드리게. 모두 영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재윤아,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그럼 내가 줄 테니까. 하지만 몰래 가져가는 건 절대 안 돼. 네, 엄마. 죄송해요. 혜진아. 네, 어머님. 너도 힘들면 말해. 우리 가족인데 뭘 못 말해? 부끄러운 일 아니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명아. 네, 엄마. 너도 가끔 전화해.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러 와. 돈 보내는 것보다 내 얼굴 보는 게 엄마는 더 좋아. 재명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엄마. 꼭 그럴게요. 그렇게 가족은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영자 씨는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고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만 통장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묶어두었습니다. 재윤과 혜진은 재정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혜진은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구했습니다. 영자 씨도 생활비를 조금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손주들 용돈이라는 명목으로요. 재명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때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올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1년 후,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여전히 이 집에서 둘째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혜진은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했고 재윤은 회사에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은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1년 전 그 사건 이후로 며느리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자신의 방에 들어올 때마다 무언가를 만질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통장은 안전하게 정기예금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 숨겨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이불 사이, 책꽂이 뒤편. 만약을 위해 숨겨둔 돈들이었죠. 영자 씨는 매일 밤 그 돈들을 확인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어보며 안심했습니다. 혜진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심하는 눈빛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영자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어머님. 내 방에 들어갔었니? 네? 아니요, 안 들어갔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 서랍이 열려 있었어. 혜진은 황당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안 들어갔어요. 청소할 때도 어머님 방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가 열었어? 귀신이 열었어?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울컥했습니다. 어머님, 저 1년 동안 얼마나 조심했는데요. 어머님 방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미친 사람이야? 내가 헛것을 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나 이제 너 못 믿겠어. 영자 씨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재윤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혜진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혜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재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좀 요즘 예민하시긴 해. 예민한 정도가 아니야. 나를 도둑 취급하신다고. 그래도 이해해줘. 엄마 입장에서는. 그만해. 당신도 어머니 편이지. 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재윤은 거실에 혼자 남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큰아들 재명이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엔 가족 없이 혼자였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대로 얘기하러 왔어요. 재명은 서류 가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재산분할 협의서예요. 영자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산분할?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아니에요, 엄마. 생전 증여예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세 내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요. 재명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영자 씨의 재산은 대략 3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 집의 전세금 2억 원, 예금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자산들. 엄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증여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반 나누는 게 어떨까요? 저한테 1억 5천, 재윤이한테 1억 5천.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 아직 살아있어. 내 노후 자금이 필요해.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100만 원씩 드릴게요. 100만 원? 영자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한테 100만 원 주고 1억 5천을 가져가겠다고?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나는 내 돈 내가 쓸 거야. 재명은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재윤이 생각해서라도 지금 정리하는 게 좋아요. 재윤이네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재윤이한테만 더 주라고? 아니요, 공평하게 반반이요. 영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둘째 재윤네가 힘든 건 알고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있으면 빚도 갚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 영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윤이한테는 5천만 원 줄게. 빚 갚으라고. 너한테는 안 줘. 네? 왜요? 너는 미국에서 잘 살잖아. 재윤이는 힘드니까 돕는 거야. 재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불공평해요. 불공평? 내가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게 공평해? 저도 일 때문에 바빠서.
바쁘면 엄마는 안 봐도 돼? 명절에도 안 오고 제사에도 안 오고? 영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윤이는 15년 동안 나를 모셨어. 매일 밥 해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청소해주고. 너는 뭘 했어? 송금만 했지. 그럼 그 송금은요? 제가 얼마나 보냈는데요? 재명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15년이면 1억 5천만 원이에요. 재윤이는 엄마 돈 쓰고 저는 돈 들이고. 이게 공평해요? 영자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재명은 매년 꾸준히 송금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탰고 손주들 용돈도 줬습니다. 그래도 내 얼굴을 못 봤잖아. 엄마. 재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재명은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영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자 씨가 재윤에게 5천만 원을 준다는 소식을 들은 혜진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빚 다 갚고 애들 교육비도 제대로 낼 수 있어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기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혜진이 새 핸드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그거 얼마짜리야?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친구가 선물로 준 거예요. 거짓말. 가격표 아직 달려 있어. 혜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제가 산 거긴 한데 5천만 원 받자마자 명품 가방 사? 어머님, 이건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래? 그럼 빚은 다 갚았어?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빚도 안 갚고 명품 가방을 사? 너 정신이 있니?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아야 해요? 한 번쯤 좋은 거 가져보면 안 돼요? 혜진도 대들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요. 저 1년 동안 마트에서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이 가방 하나 못 사요? 영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준 5천만 원으로 빚 갚으라고 했지. 명품 사라고 준 거 아니야.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요. 뭐? 영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 또 날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재윤이 퇴근했을 때 영자 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재윤아, 너희 빚 얼마나 남았어? 엄마가 주신 돈으로 거의 다 갚았어요. 거의 얼마나 남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 영자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빚이 3천만 원이었다면 5천만 원으로 갚고도 2천만 원이 남아야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재윤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차를 바꿨어요. 차? 네, 우리 차가 너무 낡아서 중고차로 바꿨어요. 1,500만 원 주고요. 영자 씨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럼 남은 돈은?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 영자 씨는 허탈했습니다. 5천만 원을 줬는데 빚을 다 갚지도 않고 차를 바꾸고 명품을 사고. 너희들. 영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재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재윤이네가 차 바꿨다면서요? 내가 어떻게 알아? 재윤이가 자랑하더라고요. 새 차 샀다고. 재명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준 돈으로 빚 갚는 게 아니라 차를 샀어요. 중고차래. 중고차든 새 차든 상관없어요. 빚부터 갚아야죠. 재명은 화가 났습니다. 엄마, 제 말이 맞았죠? 재윤이한테 돈 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가 아니에요. 재윤이는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엄마 돈만 노릴 거예요.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명의 말이 맞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미국 가셔야 해요.
여기 있으면 계속 당해요. 나는 여기가 좋다니까. 엄마. 재명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재윤이만 감싸요? 저는 뭐예요? 저는 아들도 아니에요? 너는 미국에서 잘 살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엄마 아들이에요.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재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매달 돈 보냈어요. 명절마다 선물 보냈어요. 모든 건 정말 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재윤이한테만 5천만 원을 줘요. 영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명아. 됐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한테 저는 그냥 돈 보내는 기계예요. 재윤이가 진짜 아들이고. 그런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재명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 씨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요즘 자주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아들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두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큰아들은 자신을 원망하고 둘째 아들네는 자신의 돈만 노립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고 손주들은 점점 커가며 할머니와 멀어졌습니다. 내가 잘못 준 걸까? 영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5천만 원을 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통장을 털린 그날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가족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게 뻔했고 손주들에게도 상처가 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멀리서 손주 승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이제 제법 컸습니다. 승민아, 학교 끝났니? 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승민이는 편의점 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영자 씨가 좋아하는 호두과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샀니? 네, 할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영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주가 용돈으로 사온 과자였습니다. 고맙다, 우리 승민이. 할머니, 저희 아빠랑 엄마가 싸우는 거 할머니 때문 아니에요. 승민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다 알아요. 엄마가 할머니 돈 쓴 것도 알고요. 그런데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엄마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저도 미안해요. 제가 학원을 많이 다녀서. 영자 씨는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명이 갑자기 집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재윤아, 나 좀 보자. 형? 재윤은 놀랐습니다. 너 차 판 돈 엄마 드려. 뭐?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산 차잖아. 팔아서 엄마 드려. 형,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너 엄마한테 빚 갚는다고 해놓고 차 사고 명품 사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혜진이 나섰습니다. 형님, 그건 우리 사정이 있어서. 사정? 무슨 사정? 빚도 안 갚고 사치하는 게 무슨 사정이야? 사치라뇨.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차 한 대, 가방 하나도 못 사요? 엄마 돈으로?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에 재명은 폭발했습니다. 상속? 너희한테 무슨 상속이 있어?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데. 형님은 미국에서 잘 사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어머님 모시면서 고생하는데. 고생? 엄마 돈 쓰면서 고생? 형제와 며느리는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영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만해. 영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다들 그만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재명과 재윤은 서로를 향해 욕을 했고 혜진은 울었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나와 무서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내가 나쁜 거야. 영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돈을 잘못 줬어. 내가 너희를 잘못 키웠어. 그 순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영자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돼야 했? 76 노인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 재명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재명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화를 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아니에요. 저도 이기적이었어요. 재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질투했어요. 재윤이가 엄마 옆에 있는 게 질투났어요. 엄마가 재윤이만 챙기시는 것 같아서요. 영자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재윤이도 사랑하고. 알아요, 엄마.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재윤이가 더 예뻐 보였어요. 제가 형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더라고요. 재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 간 것도 사실은 도망친 거예요. 여기 있으면 계속 비교당할 것 같아서요. 형이니까 양보해야 하고, 형이니까 희생해야 하고. 영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재윤이한테 돈 주는 건 엄마 마음이에요.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재명아, 대신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엄마 건강 챙기세요. 병원 정기검진 받으시고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시고. 그게 저한테는 재산보다 중요해요. 영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다음 날 혜진이 영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혜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반품했어요. 그리고 차도 팔았어요. 뭐?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주신 돈은 빚 갚으라고 주신 건데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저만 낡은 가방 들고,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 못 받고 아이들은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하고. 그래서 어머님 돈을 쓰면서도 죄책감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사니까. 혜진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싸우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걸요. 영자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의심했어. 아니에요. 제가 의심받을 짓을 했죠. 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 판 돈이랑 가방 반품한 돈 합쳐서 1,500만 원이에요. 어머님께 드릴게요. 아니야, 그건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이 돈으로 빚 갚아라. 제대로. 네, 어머님. 꼭 그럴게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영자 씨는 다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엔 재명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영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내 재산 정리할 거야. 제대로. 영자 씨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금 6천만 원, 이 집 전세 보증금 2억 원, 보험금 4천만 원, 합계 3억 원. 모두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1억 원은 내가 쓸 거야. 내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가끔 손주들 용돈 주는데 쓸 거야. 엄마, 나머지 2억 원은 너희 둘한테 줄 건데 조건이 있어. 영자 씨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재명아, 너는 1년에 2번은 한국에 와야 해. 명절에 1번, 여름에 1번. 약속할 수 있어? 네, 엄마. 약속할게요. 재윤아,
너는 빚부터 다 갚아. 그리고 앞으로 엄마 돈 쓰려면 미리 말해. 알겠지? 네, 엄마. 죄송해요. 영자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내가 죽은 다음에 주는 게 아니야. 지금 줄 거야. 모두 놀랐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나는 1억 있으면 충분해. 그걸로 10년은 너끈히 살 수 있어. 하지만 엄마 말 다 들어.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영자 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엄마 재산 생각하지 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돈이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고 누구 눈치도 안 볼 거야. 당연하죠, 엄마. 그리고 나 아프면 요양원 갈 거야. 너희 짐 되기 싫어. 엄마. 재윤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나도 알아. 내가 나이 들면 너희한테 짐이 된다는 거.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야. 영자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너희가 싸우는 게 싫어서야. 재산 때문에 형제가 원수되는 거 보기 싫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날 이후 가족은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명은 약속대로 석 달 후 설에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와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영자 씨는 손주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꼭 와라. 재명은 2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동생 재윤과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윤아, 미안해. 형이 너무 따졌어. 아니야, 형. 내가 잘못했어. 형제는 술을 마시며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군대 이야기, 각자의 고민들. 15년간 못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재윤과 혜진도 달라졌습니다. 영자 씨가 준 돈으로 빚을 완전히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혜진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재윤은 주말에 도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혜진이 만든 커피를 영자 씨에게 드렸습니다. 맛있네.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이 가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혜진은 이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영자 씨께 드렸습니다. 용돈이라고 하면서요. 안 그래도 돼.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변화가 기뻤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영자 씨는 78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는 재윤을 불렀습니다. 재윤아, 엄마 너희 집 나갈게. 네? 왜요? 너희도 이제 공간이 필요하잖아. 나는 원룸 하나 얻어서 살게. 엄마 무슨 말씀을? 괜찮아. 엄마도 혼자 살아보고 싶어. 자유롭게. 영자 씨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희 집은 바로 옆이니까 걱정 마. 영자 씨는 독립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혼자 밥을 해 먹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자는 것이.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웠습니다.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78배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말에는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좋아요. 그래? 할머니도 좋아. 평일에는 혜진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읽고 그리고 가끔 재명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아주 좋아. 다음 달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영자 씨는 이제 진짜 행복했습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고 아들들 눈치 보지 않았고 며느리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3년 후 영자 씨는 81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희한테 줄 게 있어. 영자 씨는 2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유언장이야. 엄마, 괜찮아. 난 아직 안 죽어. 그냥 미리 정리하는 거야. 영자 씨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가 남은 돈은 5천만 원이야. 이걸 너희 둘이서 반반 나눠 가져. 엄마, 그런데. 그리고 이 집은 재윤이 내가 가져. 내가 여기서 살았으니까. 엄마, 재명아,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형편이 나으니까 양보해줘. 재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충분히 받았어요. 영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줘. 돈 많이 쓰지 말고.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 말 다 하는 거야. 나는 오래 살았어. 행복했어. 특히 마지막 몇 년은 정말 좋았어. 영자 씨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둘 다 사랑해. 재명이도 재윤이도. 그리고 며느리들도 사랑해. 손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엄마,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좋은 아들들 두고 예쁜 손주들 보고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재명이네 가족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들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손주들. 영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5년 후, 영자 씨는 86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원룸에서 낮잠을 자다가 그대로 잠든 것이었습니다. 고통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 손주들, 그리고 혜진의 카페 단골 손님들까지. 엄마, 편히 쉬세요. 재명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사랑했어요. 재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혜진은 절을 올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재윤은 영자 씨의 원룸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영자 씨가 마지막 몇 년 동안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형, 이것 좀 봐요. 재명과 재윤은 함께 일기를 읽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오늘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걸 알았다. 너무 슬프고 화가 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다. 세상이 힘든 거 나도 아니까. 2024년 3월 2일. 재명이가 다시 왔다. 15년 만에 제대로 안아봤다.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2025년 5월 10일. 오늘 원룸으로 이사했다. 자유롭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2027년 8월 20일. 혜진이가 만든 케이크를 먹었다. 맛있었다. 며느리가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그동안 몰랐을까? 2028년 12월 31일. 올해도 참 좋았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에게.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다. 항상, 언제나. 돈 때문에 싸운 적도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다. 엄마가 배운 것이 있다면 돈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돈 때문에 불행해질 수는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재산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다. 엄마가.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형,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재윤아. 혜진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울었습니다. 영자 씨가 남긴 것은 5천만 원의 현금과 전세금 2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가 진짜로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훈이었습니다. 돈은 가족을 파괴할 수도 이어줄 수도 있다는 것. 진정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늙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 영자 씨의 장례를 마치고 재명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속했습니다. 3달에 한 번씩 꼭 온다고.
재훈과 혜진은 카페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영자 씨를 기리는 의미로 카페 이름을 영자의 집으로 바꿨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긴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에서 많은 교훈을 알려주고 있으니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돈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100만 원보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의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형제애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평생의 상처를 남깁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가족입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기보다는 소통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이라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스스로도 자신의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십시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족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가족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모두 떠나갑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